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갖다 써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충격적이게도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스타일 자체를 보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유명 작가 스타일 마구 베껴서 돈 벌어도 되나요? 최근에는 저작권법 대신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다른 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는 결과물은 복제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그 작품을 만들면서 겪은 고뇌나 흔들과 나는 소통, 그 작품에 담긴 여러분만의 서사는 절대 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을 파는 것이 창작자가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강인혁 변호사입니다. 이제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놀랄 때 많죠. 영상에 음악까지 만들어냈는데 그 퀄리티가 사람 못지 않아요. 이젠 뭐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거지 구분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AI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거 법적으로 누구 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AI라는 기계나 프로그램이 뭐 아무리 멋있는 그림을 그려내도 사람의 정신적인 노력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기계가 계산해서 뱉어낸 데이터일 뿐 작품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컨텐츠는 AI 작곡 프로그램이 스노를 써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멜로디와 반주는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 인정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저작권이 발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저작권 침해가 성립을 하겠어요? 누가 갖다 써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 이거는 사람이 직접 썼거든요. 그래서 가사 부분만큼은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받아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작곡과 작사가 따로 구분해서 권리 인정받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멜로디는 주인이 없고 가사는 주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새벽의 자리아라는 사건인데 어떤 미국의 작가가 AI를 이용해서 만화책을 만들었어요. 미국 저작권청에서 대사나 스토리 구성은 저작권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AI가 그려준 그림 하나하나 여긴 저작권 없다 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작가가 야, 내가 이거 명령어를 엄청 열심히 입력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소로부인 사건이에요. AI로 만든 영상에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인데 이상하죠? 엄밀히 말해서 영상에는 당연히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영상을 한 장면 한 장면 구성해서 편집을 하는 데 들어간 편집의 노력의 창작성을 인정해서 편집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결국 AI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AI를 통해서 생성한 결과물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생성물 그 자체보다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수정하고 편집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한테 이 사진을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줘 하면 진짜 비슷하게 그림 그려주죠. 근데 이걸 보는 막 원작자나 팬들은 야, 이거 표절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기도 해요. 충격적이게도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스타일 자체를 보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논리 중 하나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논리 때문이에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고 정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한다는 거고 그 이면의 아이디어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 사건에 비유해보면요. 지브리가 그린 그림, 이건 뭐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이 되겠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화풍, 이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풍이나 스타일 같은 거는 누구나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할 어떤 자산 같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상당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수십 년에 걸쳐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독특한 화풍을 완성했는데 이걸 그대로 베끼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표현된 창작물만 보호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화풍 자체를 표현된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에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유명 작가 스타일 마구 베껴서 돈 벌어도 되나요? 최근에는 저작권법 대신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다른 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공정경쟁방지법에서는 누군가의 성과물을 허락 없이 도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누군가가 타인의 그림체를 막 그대로 따라서 마치 그 사람인 것 마냥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발생시키면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현재까지의 흐름은 스타일은 공유할 수 있어도 남의 명성에 기생해서 돈을 버는 건 안 된다라는 게 현재의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일단 똑똑해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뭐 블로그, 뭐 뉴스, 소설, 그림 이런 거 뭐 닥치는 대로 읽어드리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데이터의 원작자들한테 나 이거 읽어도 돼? 라고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창작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 피땀 어린 작품을 왜 마음대로 가져가서 공부하냐? 이거 도둑질 아니야? 라고 화내는 게 사실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AI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도서관에서 책 읽고 공부해서 지식을 쌓지 않느냐? AI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익히는 것뿐이다. 이건 저작물을 베껴서 파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이에요. 자,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누군가가 쌓은 지식을 공부해서 습득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걸 저작권 침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법적인 쟁점은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썼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하거나 뭐 공적인 목적이 인정되면 봐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계가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AI 학습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AI가 만든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원작자의 밥그릇을 뺏느냐? 만약에 AI가 유명 웹툰 작가의 그림체를 잔뜩 학습해가지고 이 작가랑 똑같은 스타일의 웹툰을 딱 그려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굳이 돈 내고 원작자의 웹툰을 볼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건 원작자의 시장 자체를 망가뜨리는 행위니까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AI가 수만 개의 논문을 학습해서 암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했다거나 완전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해냈다면 어떨까요? 이건 원작 논문의 판매 같은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건 공정이용이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딱 설명드리기 어려운 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에서 AI와 공정이용의 쟁점에 관한 소송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전반적인 추세는 AI가 학습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데 이걸 통해 만든 결과물이 뭐냐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은 EU나 미국 이런 데서 조금씩 다 달려다 보니까 통일된 기준은 아직 없고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토샵이나 어떤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작품을 만들면은 그 저작권은 찍은 사람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그것이 AI를 만든 회사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AI는 그냥 인간이 아니잖아요. 저작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누군가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생성형 AI를 제공한 회사가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게 돼버리고 어떤 공동소유 이런 개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약관에도 좀 그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서비스 가입할 때 무심코 그냥 안 읽고 넘기는 약관, 거기에 동의 버튼이 있잖아요.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대부분의 서비스는 약관에 사용자가 만든 결과물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넘겨준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회사가 이거 우리 프로그램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거야 라고 뺏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이라고 했죠. 저작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AI를 이용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건 내 소유물이에요. 소유권은 뭘까요? 이거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약관상으로 내가 어떤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생겼다고 해도 저작권은 생기지 않겠죠? 누가 제 그림을 베꼈을 때 제가 그 사람한테 넌 나의 소유권을 침해했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은 그 사람은 저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면은 남들이 내 그림을 퍼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붓을 쥐고 선을 긋거나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창작의 핵심이었는데요. 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과정을 AI가 다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럼 인간에게 남은 창작의 영역은 뭐예요? 기획과 선택이라는 겁니다. AI가 쏟아내는 수백 개의 결과물 중에서 이게 나의 의도와 가장 잘 맞아 라고 선택을 하고 이것들을 매끄럽게 배열하는 능력, 앞으로 저작권법은 바로 이 부분을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적당한 예가 바로 한국 최초의 AI 영화로 불리는 AI 수로부인입니다. 이 영화는 장면 하나하나는 전부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장면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영화를 편집 저작물로 인정해서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감독이 수천 장의 이미지 중에서 영화에 딱 맞는 컷을 골라내고 순서를 배치하고 음악과 대사를 입혀서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낸 과정을 창작의 행위로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미래 저작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붓질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독창적으로 큐레이션 했느냐가 저작권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래에는 초미세 라이선싱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AI가 내 그림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써가지고 AI가 그림을 한 장 만들 때마다 이 그림은 A 작가의 화풍을 0.1%, B 작가의 색감을 0.2%를 참고했네, 이런 식의 분석을 해서 원작자들에게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실시간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막는 게 불가능하다면 정당한 보상이라도 받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법과 기술이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AI와 저작권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AI가 없던 시절로 이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법으로 보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현행법상으로 창작자의 작품을 지키기가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창작자들은 이제 법적인 보호 대신 기술적인 보호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최근에 글레이즈나 나이트쉐이드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린 그림에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미세한 노이즈를 입힌 겁니다. 이렇게 처리된 그림을 인터넷에 올리면은 AI가 이걸 학습할 때 오류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유화 그림을 보여줬는데 AI는 수상화 같은 걸로 잘못 인식을 하게 만들거나 아예 엉뚱한 스타일로 학습하게, 일종의 그냥 망토 같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증거를 남기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저작권은 창작 시에 발생하니까 이게 언제 생긴 건지 그 날짜를 입증하는 것이 증거가 없으면 참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님 앞에서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라고 증명해야 하는데 결과물만 있으면 언제 만들었는지 창작 날짜 입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창작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보여주는 스케치, AI에게 명령했던 프롬프트나 포토샵의 수정 전후 비교 파일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을 때 분쟁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적 대응 방법, 두 번째는 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드렸다면은 세 번째는 조금 인간적인 얘기, 이런 걸 드리고 싶습니다. 제 제안은 뭐냐면 이제 창작자 자체를 브랜딩하는 거예요.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창작자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결과물은 복제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그 작품을 만들면서 겪은 고뇌나 팬들과 나눈 소통, 그 작품에 담긴 여러분만의 서사는 절대 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 과정을 어떤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작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팬들과 관계를 맺는 거, 이건 기계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작가가 만든 거야 라는 진정성을 파는 것이 창작자가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고도로 발달을 함에 따라서 AI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기술자라는 직업이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이미 수많은 광고들이 제품 사진만 찍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AI로 촬영하는 현실 알고 계실까요? 그러면은 그 광고를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AI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겠죠.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 프롬프트 입력하는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15초짜리 광고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 페이지의 프롬프트를 짜요.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무슨 카메라에 무슨 렌즈를 껴가지고 페이드아웃이 돼서 뭐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입력을 하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만이 하는 기술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 대체가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 광고 시장이나 특히 또 AI로 어떤 영상을 만드는 시장에서는 이런 프롬프트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나중에 AI로 대체될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신을 깨우는 지